예,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66차 원내대표회의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실현의 마중물인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산을 책임질 원내대표로서 사람 중심 민생 안전의 3대 기조로 편성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있다면 검토하고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어제 정책위 의장과 예결위 간사께서도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소위 7대 퍼주기 주장은 내로남불, 침소봉대, 적반하장의 전형이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면 복지와 일자리 예산인 기초연금 5만 원 인상, 경찰, 소방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 공약집에도 모두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다 문제가 있다면 지난 대선 끝나고 대선 공약집은 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공당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후속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도 법적 근거 과다한 예산을 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걱정하면서 그분들 지원 예산을 깎자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권 흠집내기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은 지난 9년간 꺼져버린 민생의 불씨, 국민 다수가 고루 잘 사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예산안과 비교해도 그 의미가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017년 예산안이 민생은 외면한 비선 실세와 국정농단 예산이라면 문재인 정부 2018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날개를 갖춘 국민 성장 예산입니다. 강론에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 재정 기조는 저성장 방치, 조삼모사 재정 기조였습니다. 성장 동력이 꺼져감에도 2016년, 2017년 3%대 예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방기했고 신규 사업을 위해서 기존 사업을 10% 일률적으로 감행했던 조삼모사 예산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예산 정책 기조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 7.1% 예산을 증가시키면서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세액 기반 확충으로 재정 건전성도 놓치지 않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자리 예산을 보자면 박근혜표 일자리는 막연한 민간 영역 창출에 기댄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법정 배치 기준 인력의 15,674명이 부족한 소방관, 1,000명당 선진국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경찰, 인구 1,000명당 0.7명에 불과한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한 일자리 늘리기에 역점을 둔 것입니다. 이를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분명한 계획도 이 예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 저출산에 대응함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정부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 증가분만 늘린 소극적 복지에 그쳤습니다. 그런 반면 문재인 정부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저출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 투자에 역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에 맞춰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 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등을 늘리는 예산을 과감히 늘린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당초 공약을 어기고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 약속을 어긴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메르스, AI, 지진 등의 무능한 대처에 머문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재해와 재난,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삼고 예산을 대폭 증액시켰습니다. 끝으로 방산 비리와 부패로 혈세 낭비하고 안보 불감증에 걸린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자주국방 역량 강화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국방 예산을 증액시킴으로 해서 북의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 KAMD, KMPR,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자주국방 구축에 많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병장 봉급 기준으로 2배 가까이 올린 40만 6천 원을 편성하는 등 병사 근무 여건 향상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2018년 예산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 사랑 중심 경제를 본격 추진하고 민생과 튼튼한 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 시대를 여는 첫 예산입니다. 오롯이 재벌 기득권과 토목 사업과 각종 비리로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이 아닌 오롯이 사람에 투자하고 사람 사이에서 돈이 돌고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예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과제의 빈틈없는 이행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야당의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과 대화 제의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야당의 대승적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이 끝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처벌이 힘들다는 법률 검토 문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당사자인 최순실의 법률 자문을 해준 꼴이 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존재를 인정하자는 안종범 전 수석의 건의를 묵살했을 때도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 7대 재벌 총수 독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눈치였다고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은폐하는 것을 넘어서 대놓고 사실상 조력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바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필요한 직무감찰 등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2년 대선 선거판을 색깔론 폭로전으로 만들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은 결국 우려대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발 청와대 기획작품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한 점 의혹 없이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에 합당한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이렇게 해야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전 총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예. 어저께 저와 예결위 간사가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원내대표께서 아주 길게 우리 예산 편성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주셨는데 저도 오늘 또 예산과 관련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의 이 예산과 관련한 트집잡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예산안의 취지와 의의에 대해서 알아들으실 때까지 설명을 계속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에서 각 소관 상임위별로 논의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대안을 가지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조정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당의 각종 주장은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정확한 근거도 없고 대안도 없는, 또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도 새카맣게 까먹고 또 무책임한 그런 비방일 뿐입니다. 아울러 정치적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 구태 방식에, 또 구태 정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선 공무원 충원 문제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 추경 예산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들으려 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2013년도 기준 전체 고용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이 21.3%인데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콜롬비아 뿐입니다. 한 4.1% 정도 되는데요. 또한 지난 대선에서 소방관, 경찰관 증원을 비롯해 사회복지 공무원, 특수학교 교사 인력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은 여야가 공히 약속했던 바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약속했던 사안입니다. 소방서 현장에 찾아가서 소방공무원 증원에 찬성한다, 또 처우 개선도 해주겠다, 이렇게 야당 지도자들이 약속을 하는데 정작 예산 심사 때가 되니까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몇 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30년간 인건비로 수백조 원이 든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은 부풀려도 한참 부풀리고 또 숫자 노름, 이런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또한 아주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연간 정부의 총 지출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안이 지금 우리가 429조 아닙니까? 이 총 지출 대비 인건비는 8% 수준으로, 현재 한 8% 정도 수준 되는데요. 앞으로 공무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이 8%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또 그런 수준에서 이 공무원 충원 계획이 세워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 예산임을 이미 밝혔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5년간 40조 원이라는 엉터리 숫자 부풀리기 비난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여야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이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고 보완하실 생각이었는지 그 말씀을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의 건강보험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도 63.4%에서 2022년에는 70%까지 강화하면서 강화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대비해 연평균 한 10년 동안 그 건보 인상률이 한 3.2% 정도 됐는데요. 이 연평균 3.2% 이내에서 건보료 적정 수가를 반영하고 재원 대책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방치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23년이면 건강보험 기금 적립금이 완전 소진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당은 지난 4년간 뭘 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은 5당 공통 공약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거의 동일한 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한 예산을 편성하니까 퍼주기 예산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5당 공통 공약인데 본인들도 세웠던 공약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면 무조건 퍼주기 예산이 됩니까? 이렇게 공격하지 말고 본인들이 세웠던 정책 그리고 공약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일거라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좌파단체 지원 예산이라고 낙인 찍은 사업들인데요. 이건 다 정부 행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시대적 추세입니다.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간 관제대모를 주도한 보수 우파 단체의 예산 밀어주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정경련 자금까지 끌어다 갖다 주었습니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를 범정부적으로 관리해왔던 과거 집권당은 국민 세금을 그런 식으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도 해본 사람은 잘 아는데 어떤 식으로 정부 예산을 특정 단체에 줄 수 있는지, 밀어줄 수 있는지 설명 한번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협력 사업 예산입니다. 이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집행 가능성이나 실적에 관계없이 항상 편성해 왔던 예산입니다. 남북 협력 기금 예산 전체를 가지고 북한 퍼주기라고 한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수십조 원을 북한에 퍼준 꼴이 됩니다. 그럴 바에야 오히려 남북 협력 기금을 없애자고 주장하시는 게 주장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자리, 저임금, 의료비 부담, 노후생활 양육비 부담 등에 대한 지원 이건 다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민생 예산입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예산을 퍼주기 예산이라고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민생 예산을 두고 퍼주기라 부른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치, 누구를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대강 강바닥에 22조 원씩 갖다 부은 예산은 민생 예산입니까? 자원 개발한다고 전 세계 부실 기업 매입하는 데 갖다 바친 예산이 민생 예산입니까? 아니면 최순실이 계획한 국정농단 사업에 편성해준 예산이 민생 예산입니까? 대안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퍼주기라고 프레임 씌운다고 국민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대안을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회의장에서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홍익표 정책수석부장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최근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 매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유통산업법 개정과 관련된 악의적 기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주장하고요. 특히 복합 쇼핑몰의 입지 제한 및 영업 제한이 마치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제약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뭐 여러 가지 사설, 칼럼, 기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공개된 자료를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전히 낚시 효과에 집착해서 재벌 대기업의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복합 쇼핑몰은 문재인 정부의 질 좋은 일자리 정책과는 정반대로 매우 질 낮은 비정규직과 간접 고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기사에서 하남 스타필드가 일자리를 4,700명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정확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4,700명 중에서 신세계 직접 고용 정규직은 단 7.8%인 373명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129명 하면 어쨌든 신세계가 직접 고용한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502명입니다. 간접 고용이
자기들이 그 정규직하고 해서 한 500명 되고 대부분 다 협력사 직원이 3,700명쯤 되는 겁니다. 당초 하남 스타필드가 하남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이 7천여 개였는데요. 사무직에 취업한 하남 시민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의 계약직 등으로 캐셔나 환경미화원, 주차요원, 물류소송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하남시 의원이 이번 시 행정감사에서 한 발언입니다. 스타필드 하남에 대한 하남 시민 일자리 창출이 결국 실패작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남 스타필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주 신세계 첼시 아울렛도요. 여기는 더 심한데 직접 고용한 정규직 인원이 고작 0.8%인 11명, 즉 1321명 중에 1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을 했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수천 명의 고용 창출을 일부 야당하고 언론에서 주장하지만 대부분 우리 회사 판매사원이거나 아르바이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이미 국정감사 제가 2년 전에도 19대 국회에서도 했는데 파주 등 그다음에 여주에 있는 여러 그 복합 쇼핑몰이나 아울렛에서 정규직 비율이 3% 안팎에 불과합니다. 95% 이상이 다 비정규직입니다. 이래놓고 지금 일자리 창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복합 쇼핑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의 미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권을 붕괴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얘기하겠는데요.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영향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기사가 나오거나 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원거리 상권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소비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원거리 소상공인 점포보다 복합 쇼핑몰 인근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해 상권이 흡수되는 빨대 효과가 발생한다. 해서 롯데몰 수원점이라든지 신세계 스타필드와 같이 원거리 상권이 5km 이상, 10km 안팎에 있는 대부분의 상권이 복합 쇼핑몰 입점 이후에 지속적으로 매출 감소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이 자료를 오독했다는 것이 두 번째 주장인데요. 이 근거리 상권과 관련돼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 근거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형 쇼핑몰을 하자 그러는데 이건 전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미 복합 쇼핑몰이 출점함이 발표되는 직후부터 그 주변의 상권이 변화됩니다. 즉 상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사정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은 다 내몰리고 새롭게 대기업 중심의 프랜차이즈형 그다음에 고급 점포들이 입점해서 기존 소상공인들은 자리를 잃고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매출이 증가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그 대형 쇼핑몰 주변에 근거리 상권의 매출이 증가한다. 이 사실만 하나 갖고 대형 복합 쇼핑몰을 유치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매출도 증가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기사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공정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칼럼하고 사설까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사실관계 확인하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면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빈 맞이에 바쁜 청와대를 배려하기는커녕 비난과 흠집 내기의 일관에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노골적 색깔론과 피감기관 모욕주기, 막말 퍼레이드, 피자 신문하듯 윽박 지르기 등 정쟁 국감의 구태를 유감없이 드러내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줬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진 못할 망정 내부 총질하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박근혜 정부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단임에도 반성의 기미는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한 의원은 전대협 수사파는 유리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허위 발언을, 다른 의원은 청와대 실장 수석 비서관을 향해서 다 이중인격자들이라며 인신모독성 발언을 서슴지 않아서 국감장을 정쟁으로 얼룩지게 했습니다.
단연 앞거는 또 다른 한 의원이 트럼프 방안의 중요성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이 이율 배반적이라는 둥, 주사파 전대협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둥,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심하게 모독하고 모독가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이라고 믿기 힘든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모욕적 발언들만 쏟아냈습니다. 그 의원은 박근혜 청와대의 화이트리스트 작성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 정경련이 8억이라는 가장 많은 지원금을 건넨 단체의 당시 사무총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망가뜨리고 재벌 돈과 결탁된 공범이었던 그런 자신들의 어떤 과거부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에 불복하고 정권교체를 부정하며 현 정부 구성에 불만이 많은 산불정당이란 말입니까? 정책 지리와 민생은 실종되었고 일방적 정치 주장과 색깔로만 난무한 수준 이하 국감을 보여준 겁니다. 안보정당 외치더니 트럼프 방한 준비를 성실히 하겠다는 것을 트집잡고 청와대를 친북 용공 세력으로 몰아세우면 한미동맹과 북핵 해결에 그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서 정적 제고용 여론조사에 혈세를 펑펑 써댄 것을 조금이라도 반성이라도 합니까? 지지난 대선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하면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선거 현장에서 흔들어대며 그 공작에 앞장섰던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부끄러워라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손상시킨 이런 졸렬한 형태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보내면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현안 때문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잠깐 지금 현안이 있어서 한샘의 연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큽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재수사 촉구 청원에도 2만 명 가까이가 참여를 했고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약 열흘간 한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은 직장 내 이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 성범죄가 2012년도에 한 341건에서 2016년도에 54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더라도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교육, 이 성희롱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은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한샘 사건도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회사의 조치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고요. 더구나 회사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조직적 해이와 압력을 가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샘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규명하고 또 첫 번째 사건 발생 이후에 회사의 대응에 잘못된 점이 없었는지 확실하게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 의무 강화,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다행히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피해자 상담 및 구제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직장 내 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윤호덕 예결위 간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예산 심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님하고 정책위 회장님이 상세히 말씀 주셨습니다. 짧은 거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위 회장님이 한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3명을 파견해서 한 열흘 정도 강도 높은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매우 부족하죠. 이번 예산에 근로감독관 800명 증원하는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 기업에서의 성폭력, 성추행 문제까지도 근로감독관이 담당해야 하고 이 업무가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기업의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제발 이런 문제까지도 감안해서 생활필수 현장 공무원 증원에 좀 전향적 자세를 취해 주시길 거듭 호소드립니다. 공무원의 증원에 따른 총인건비 추계와 연금 추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도 이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370조 추계에 대한 인용이 근거 없이 되고 있어서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예정처는 자기들이 고생해서 분석한 자료는 이렇게 책자로 내고 홈페이지에 완벽하게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개별위원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추계 분석 자료는 이렇게 갖다 주죠. 이것은 예산정책처의 홈페이지 어디 들어가도 공개되지 않고 의뢰를 한 개인 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그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저도 하나를 의뢰했습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인건비와 연금의 비중이 국가재정 총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의뢰를 했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 추이는 17만 4천 명을 전부 국가직 공무원으로 가정할 경우 총지출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45%에서 2022년 9.07%로 증가한 뒤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51년에는 7%까지로 낮아진다. 기간 중 평균은 8.72%이다. 2017년 이후 재정 지출 증가를 반영할 경우 인건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이거 꼭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처에서는 이런 얘기를, 개별 의원한테는 이런 걸 줍니다. 근데 공개를 못하죠. 기자회견도 못하고 예정처는 보도자료도 못 내고 있습니다. 추계조사 분석은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분석하여 답변한 자료로서 예산정책처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 조사 분석은 의뢰자가 요청한 가정에 따른 분석으로서 예산정책처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음. 이거 분명히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